네, 4인 4색 투자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중국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KB증권 박수현 신흥시장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근 중국 다녀오셨다고요? 네,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과거하고 비교해서 뭐 달라진 거 못 느꼈습니까? 딱 체감하기로도 소비 경기가 상당히 좀 침체되어 있구나라는 게 많이 다가왔던 게 제가 주로 갔던 상하이의 이 메인 스팟들이 상당히 좀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거 아주 북적대고 붐비고 뭐 엄청나게 활기찼던 데였잖아요.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하여튼 뭐 분위기 자체가 뭐 숫자로 나타나는 것뿐이 아니라 실제 분위기가 좀 약간 경기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시진핑 주석하고 토니 블링컨 그 미국 국무장관하고 지난 19일이었죠. 아무튼 어쨌든 간에 만나서 악화된 미중 관계 좀 안정화하기로 좀 약속을 했는데 이제 뭔가 좀 우리가 기대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됩니까? 일단은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일단 시장은 가장 좀 냉철한 것 같아요.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요인이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같이 만났는데 서로 방문을 나와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예. 네,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대만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했고요. 중국은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라고 예.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인데, 네, 어쨌든 대화한 거에 대한 성과가 있는가에 대한 첫 번째 대만의 이 현안 문제가 좀 엇갈렸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이제 IRA 법안 같이 예.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제재 수단들, 이게 구체적인 산업별로 그러면 적어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에서 조금 우리가 완화하겠다라든지 봉합하겠다든지 이런 좀 구체적인 힌트들이 있었어야 됐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뭐 이른바 이제 뭐 선언적인 정도, 그 외교적인 수사 정도의 뭐 안정화하겠다 뭐 이 정도지 실질적인 건 없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해소 국면으로 좀 진입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실제 우리가 투자하는 산업과 이 기업의 연결고리가 상당히 약하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미중 이 긴장 관계가 낮아지기는 어렵겠다라고 판단하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 원래 미국이 이제 중국하고 완전히 결별하는 디커플링 전략에서 최근에 이제 그 G7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디리스킹, 위험 관리하는 쪽으로 그런 측면에서 뭔가 조금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여지 전혀 없을까요? 미국이 아쉬웠던 게 아무래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중국이 저항하기 위해서 마이크론에 대한 구매 제한을 중국도 역으로 사실 걸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마이크론의 제재가 발표되고 나서 마이크론이 오히려 중국에 대한 투자를 더 강화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엔드 유저까지 합치면 전체 반도체 수요에서 글로벌리 3분의 1 정도가 중국인데 예. 중국을 당장 모두 다 도려내는 건 미국도 사실 이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거라 그렇죠. 그런 거에 따른 어떤 위험 관리를 하지 않았나. 근데 이 이상의 것들을 기대하기는 어렵겠다라고 예. 보여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중국 경제로 돌아와서 지난 5월 중국 경제 지표가 당초 시장 예상치를 전부 다 하회를 했어요. 뭐 수치상으로는 두 자릿수 증가 이렇게 나오지만은 작년 5월하고 비교하면 뭐 작년 5월이 워낙 꺼졌으니까요. 그 중국 정부도 뭐 하여튼 경기 둔화를 시인하는 이례적으로 시인하는 그런 상황인데 대출 우대 금리를 최근에 내렸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중국 경기가 아까 제가 지난주 다녀왔던 내용도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고용시장, 여러 가지 소비 경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물가도 뭐 소비자 물가 0.2%밖에 안 되고요. 생산자 물가는 마이너스입니다. 전월 대비가 아니라 전년 동월 대비가 그렇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금리 인하는 저는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봤었어요. 근데 저를 제외한 전문가분들이 사실 대다수의 의견은 올해 금리를 못 내린다였습니다. 이유는 환율 때문에. 환율. 네, 그렇죠. 중국 환율이 사실 절하가 상당히 심하게 그렇죠. 전개가 됐었기 때문에 위안화 약세가 요즘 심각하죠. 네,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중국 경기가 워낙 안 좋은 상황이라 기업들이 결국은 투자를 하기 위해선 이 자금 조달 환경을 개선시켜줘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금리를 내려주는 이러한 선택을 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사실 시장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가장 기대했던 포인트는 중국이 기준금리를 2개를 발표합니다. 예. 이제 LPR이라고 하는 금리가 기준금리인데 1년물 단기와 5년물 장기를 같이 발표하는데요. 단기 금리보다 장기물, 특히나 5년물은 주택담보대출과 연동되는 예. 금리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조금 더 붐업하기 위해서 5년물은 지금 10bp를 인하한다고 컨센이 형성되어 있었지만 5년물 같은 경우는 15bp 이상 할 수 있다라는 게 예상이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5년물은 똑같이 10bp를 내렸기 때문에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중국 정부는 여전히 부동산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부양 기조는 아니다라는 게 그렇죠. 확인이 됐습니다. 예. 자, 거기다 또 요즘 그 많이 나오는 얘기가 중국의 청년 실업률입니다. 무려 20.8%, 이게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 이거 상당히 심각한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은 지금 실업 상태라는 거죠. 중국 청년층이 어쨌든 허리 역할을 하는 네. 계층인 건데 그래서 이분들의 실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중국 정부가 플랫폼 기업들의 목을 조르고 있죠. 기업 고용을 많이 늘려라. 왜냐하면 기억을 좀 우리가 과거로 되돌려 보면은 중국 정부가 산업 규제했던 주로 4대 산업이라고 부르는데 예. 첫 번째 게임, 뭐 아편 비유하고 두 번째로는 핀테크, 세 번째로는 이제 헬스케어, 마지막에 사교육 이렇게 규제를 했거든요. 근데 이 4개 산업이 모두 다 청년층의 고용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그렇죠. 산업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 특히나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었고, 그래서 이쪽도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앞으로의 전략상 이제는 규제가 아니고 지원 성격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고용을 많이 늘리라라고 암묵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이 9월이 첫 학기이기 때문에 이제 7월, 8월부터 공채가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공채 시즌에 플랫폼 기업들이 고용을 정말 본격적으로 많이 늘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 청년 실업률이 조금은 해소될 수 있는 국면에 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또 봐야겠네요. 최근에 네. 마윈 복귀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읽을 수 있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 박세현 팀장 리포트 보니까 이 중국 현지 분위기는 통화가 아닌 재정 확대 정책 이걸 기대를 했는데 대규모 재정 정책이 발표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중국의 재정 재원의 60% 과반 이상이 토지 사용권을 매각해서 얻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가격, 부동산 경기가 부진하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예산 자체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렇죠.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을 또 건드리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중국의 인구 절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소유층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고 두 번째로는 미중 갈등 때문에 제가 실제 중국 갔을 때도 외국 분들이 상주로 거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관광객도 상당히 많이 줄어든 모습이었는데 기업들이 나오는 판이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주택 수요, 오피스 수요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 경기를 이렇게 막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동산을 통한 재정을 확보해서 투자를 늘리고 이 재정을 늘리는 요 과정이 연결고리가 상당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재정보다는 통화 정책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작년 11월이었죠. 앞서 잠깐 부동산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국 정부가 이제 부동산 자금 조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뭐 3가지 화살이라고 해가지고 뭐 제 기억을 부동산 디벨로퍼의 신용 대출, 그 다음에 채권 발행, 주식 발행 지원한다 이런 걸 의미하는데 이게 효과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포인트랑 연결이 되는데 일단은 중국의 부동산 지표 중요한 거 2가지가 있는데요. 신규 착공과 준공. 예. 그러니까 기존의 착공 삽을 파서 다 뼈대까지는 지었는데 완공을 하지 못한 것들은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0%대에서 플러스 지금 30-40%대로 쭉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년 대비로. 그런데 착공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마이너스 구간에 있고 신규로 삽을 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도 폭이 더 지금 깊어지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금 조달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준공을 하겠다. 내가 지금 완료하지 못한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하면 자금 조달을 그래도 지원을 해주는데요. 내가 새롭게 프로젝트에 들어가려고 하면 여전히 보수적입니다. 예. 이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실수요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신규 착공을 늘렸다가는 왜 서구권에서 항상 중국 압박하는 거 있잖아요. 유령 도시가 정말 많다. 예. 실제 집은 지었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진퇴양난의 이 기로에서 막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부동산 경기가 꺼지는 건 막아야겠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부양을 하자니 이거 자칫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우리 박세현 팀장 보니까 이 리포트에서 하반기 중국 주식 반등의 열쇠가 소비라고 보셨어요. 이 중국 소비 경기가 반등하려면 3가지 요인이 있다 그러는데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번째는 중국의 소비가 좋아지려면 당연히 앞단에 있는 고용시장의 개선이 돼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시장의 핵심은 청년층 실업률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이쪽 계층에서 고용을 많이 유발할 수 있는 플랫폼 같은 산업에서 공채 같은 것들 계속 늘리는지를 조금 면밀하게 다음 달부터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규제에서 어마무시한 규제에서 이제는 지원 성격으로 플랫폼 기업들을 바꿔서 대하고 있는 거라 저는 공채를 좀 늘릴 수 있는 기반이 형성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예. 그리고 무턱대고 기업들한테 고용 늘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개선시켜줘야 되는데 그래도 금리 인하를 해주고 있는 건 맞으니까요. 고용을 늘리는 것도 결국 기업 입장에서 투자를 하는 거라서 이런 거에 대한 환경들은 좀 개선이 되고 있고 부동산도 대대적으로 규제 완화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지역별로 중국이 각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끔 정책을 펼치라고 하고 있거든요. 너무 과열인 지역이니까 1, 2선 같이 수요가 좀 많은 쪽은 아무래도 구매 제한 같은 것들을 이제 한 방향으로 풀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3, 4선 도시 같은 경우에는 구매 제한을 조금씩 푸는 방향으로 이렇게 일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마침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발표가 됐는데 중국 재정부에서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돼서 구매 보조금 보조금이 아니고 구매세를 면제하는 거를 2025년까지 연장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부 심리를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의 이 소비 경기가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는 배경이 제가 뭐냐면 중국을 우리가 신흥국 내에서 카테고리에서 보자면 가장 덩치가 크기는 하죠. 근데 가장 좀 상위권에 있는 국가를 보자면은 대만, 우리나라 있을 수 있고요. 인도, 그다음에 중국 이렇게 4개 국가인데요. 4개 국가를 비교해서 보면은 기업 이익은 놀랍게도 중국이 2등입니다. 한 14%대에서 지금 최근에 17%까지 쭉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예요. 인도가 기업이익 증가, EPS 그로스가 20% 정도 나오고요. EPS가 증가하는 폭이 그렇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대만, 한국보다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이. 그러니까 심리를 많이 반영하는 이제 PER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보면 중국이 10.5배밖에 안 됩니다. 꼴찌예요. 우리보다 더 낫네요.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를 보면 중국의 이 증시의 기업이익을 견인하는 게 IT텍입니다. 그렇죠. 소비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조금만 더 마음을 독하게 먹어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를 더 강하게 해버리면 중국의 IT텍 견인의 이 증시 상승이 그러니까 EPS 그로스가 사실상 계속 지속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궤적이 반전이 돼서 이제는 소비주 주도로 해서 기업이익이 올라가게 되면 중국의 저평가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이 아쉽긴 하지만 이 물가를 쪼개보면 서비스업 쪽은 물가가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견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업 임금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는 이 임금 상승 기반으로 재화 소비, 물건을 좀 살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소비주가 이제 EPS 그로스가 좀 기업이익이 올라가는 이 궤적을 진입을 하면 그때부터는 중국의 이 저평가에서도 하반기에는 조금은 굉장히 강한 반등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요.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조금은 반등할 수 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제 3기에 접어들면서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됐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어떤 국가 통제라든지 이런 것이 더 강해졌잖아요. 근데 중국 경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정부가 통제를 해서 계획 경제로 이걸 끌어가는 데는 한계에 봉착한 거 아닌가. 이제는 어떤 시장 경제를 도입해가지고 그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민간에 좀 더 맡기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의 역할은 규제도 보셨겠지만 많이 약화시켰고요. 이 역할들을 국유 기업한테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 기업한테 제가 지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처음으로 평가 지표에 ROE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라. 그렇죠. 근데 돈을 벌려면 사실 여기서 민간 기업이 했던 비즈니스에 국유 기업들도 뛰어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 기업들의 역할은 약화되고 국유 기업들의 부를 늘리는 이러한 궤적으로 가고 있는 거라 지금 앞으로 1, 2년이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하반기에 좀 눈여겨볼 만한 섹터가 있을까요?
하반기에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제가 지난해 바라보는 올해 중국 연간 전망에서도 강조드렸던 게 안보예요. 예. 지금 미중 갈등이라는 이 패권 분위기 하에서 모두 다 너도 나도 안보 전략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안보 전략 중에서 최근에 좀 집중하고 있는 건 사이버 안보 쪽입니다. 예. 네, 어쨌든 데이터 센터를 짓고 이게 처음으로 산업으로 연결되는 게 자율주행차인데요. 자율주행차는 또 해킹에 굉장히 취약한 그렇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또 구글이나 여러 가지 미국 플랫폼이 중국에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국 안에서 이 사이버 보안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고 중국이 생각보다 또 빠르게 반도체 장비 국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장비들은 실제로 국산화가 굉장히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체 증시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지만은 일부 중국의 반도체 장비 국산화가 잘 일어나는 쪽, 사이버 안보 이런 쪽은 연말까지도 괜찮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는 기대하기 좀 어렵지만은 일부 섹터에서는 그래도 기대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박수현 신흥시장팀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